두 번째 영상 67쪽입니다. 67쪽에 그 중간쯤에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한다. 자, 하나 덧붙여서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는 능력도 포함되죠. 전 이 예를 들 때 항상 전 스마트폰 예를 들어요. 제가 대학교를 다녔을 때는 이 버튼식이잖아요. 이게 접었다 피는 폴더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펴서 눌러서 전화가 좀 크죠. 아무래도 펼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안 불편했거든요. 뭐 카카오톡이 태어나기 전에 세계니까 뭐 문자 메시지 몇 개 보내고, 뭐 어떨 때는 뭐 심야에는 할인이 된대요. 또 어떨 때는 무료가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문자 메시지는 그냥 통신요금에 포함돼서 무료예요. 안 불편했어요. 사는데 전혀 불편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는 이제 카카오톡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MSN 메신저, 네이트원, 버디버디 막 이런 거 안 불편해요. 야, 이거 있는 게 어디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손가락을 이렇게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손가락을 문지르면 뭔가 되는 게 없을까? 우리가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 보면은 터치 스크린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면 화면 바뀌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거를 좀 이렇게 작게 만들면 안 될까? 상상력이죠. 처음에 미쳤다 그랬죠. 이제 뭐 스티븐 잡스를 비롯해 미쳤다 그랬죠. 뭐야 이거. 남들이 다 야 지금도 편리한데 왜 그걸 그렇게 굳이 그렇게까지 만들려고 할까? 근데 만들었잖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그 과학기술의 연결을 해서 얘기한다고, 이것도 사실은 철학이에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갤럭시가 또 나와서 또 그 제품만의 또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잘 팔리고 있잖아요. 자, 이게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67쪽에서 아래서 세 번째 줄이요. 또 뭐냐면은 그 콜버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교육학에서는 콜버그의 그 도덕성 발달 이론이 무척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도덕성은 말 그대로 사회의 규칙을 수용하고 따르는 데서 확보가 되는데, 그냥 야 너는 이거 지켜야 돼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은 낮은 차원의 도덕성이고, 단순한 복종보다 차원이 높은 도덕성은 내용적인 차원에서 이제 타당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단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이것을 지켜야 돼. 왜냐하면 이러하기 때문이야 라고 설명을 듣고 이해할 정도가 되면 그 보통 아동학에서 얘기하니까 아동의 그 심리적인 성숙도가 높아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스스로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이거를 지켜야 되지? 이제 이게 굉장히 교육학에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문제의식.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초등학교 교육이에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어렵게 얘기하는 게 중학교.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하는 게 고등학교예요. 자, 이게 도덕성의 어떤 그 발달 이론에 관련된 건데, 무작정 지켜야 돼. 그걸로 이제 수용하는 단계가 있고, 아주 어릴 때, 꼬마일 때고, 이걸 왜 지켜야 되지? 라고 이해를 하기 시작하고 궁금해 할 때가 이게 초등학교 때예요. 어린이입니다. 자, 그게 중요하죠. 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68쪽에 이제 그 위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이제 개방성, 오픈니스라고 돼 있죠. 이 오픈니스라는 건 이렇게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리고 닫힌다는 게 아니라 열려 있다는 얘기,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8쪽의 중간에 영어 단어 reflection이라는 거, 반성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걸 성찰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되돌아보는 게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68쪽의 아래에서 열 번째 줄이요.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철학의 조건이자 지향점이다. 진정성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게 진정성 있냐 없냐는 좀 굉장히 옆에서 지켜봐야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행정학 공부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공무원 될 걸 이제 가정해서 얘기하는 건데, 저 담당 공무원이 저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저걸 하고 싶은 거구나,
옆에서 지켜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느낄 수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느끼는 거예요. 자, 그리고 69쪽의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69쪽의 위에서 5번째 줄에 감정과 거리두기를 위한 냉정한 시선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다시 봐야 된다. 저는 이제 그 강의 자료 이걸 냉정과 열정 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게 분명히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 쪽 공무원이 되실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분명히 도와줘야 될 사람이거든요. 근데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없거나 법률이 없거나 규칙이 없을 땐 못 도와줘요. 굉장히 괴리감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얘기고요.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 이제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70쪽의 위에서 4번째 줄이요. 상상력은 언어를 넘어서는 능력, 새롭고 낯설고 모순적인 것, 그리고 비합리적인 것을 모두 꿈꾸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이 그리고 좀 엉뚱한 데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상상이 현실이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도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던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빌 게이츠 이제 다 아실 거고, 90년대에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와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지금 아마 도서관 가면은 창고에 있는 책일 거예요. 서고에 있는 책일 거예요. 생각의 속도 지금 저희 집에 제가 얼마 전에 다시 봤어요. 생각의 속도라는 책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해를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일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이해를 못했죠. 그냥 컴퓨터에 관련된 이야기인가 보다. 그런가 보네. 자, 근데 제가 그걸 다시 딱 돌이켜서 지금 근 20년 이상 지난 상태 돌이켜보니까 기가 막히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는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면서 상품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넌지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무슨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해? 동시에 비교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물건을 적당히 가격, 디자인, 성능 다 비교해서 고를 수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여행 상품을 비교할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요. 상상이 현실이 된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미 그때 가격 비교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건 대단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상상력, 눈에 보이진 않는데 무형성,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긴 한데 이게 현실이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죠. 피터 드러커와 더불어서 이제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1990년대에 책을 쓴 게 하나 있어요. 별로 그렇게 유명한 책은 아닌데 그 책을 보다 보면 책 이름이 안티워예요. 전쟁 반전쟁이라는 책인데 얇아요. 그것도 지금 도서관에 가면 서고에 있을 겁니다. 오래된 책이라서. 근데 그 책을 보면은 벌써 드론 전투가 나와요.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무인 정찰기의 개념이 벌써 그때 나와요. 로봇이 가서 이제 정찰을 하고 올 것이다. 그다음에 대리전쟁, 인간이 아니라 로봇끼리 대리전쟁 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맞잖아요, 지금요. 드론이에요, 그게.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철학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그리고 71쪽의 아래에서 5번째 줄이요. 유토피아론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사람을 동원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자, 맞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강의 자료 5번 얘기거든요. 제가 지금 빌 게이츠와 엘빈 토플러, 스티븐 잡스 얘기한 거는 이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것들이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하나의 그냥 환상을 심어주고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려는 거 아니냐. 맞아요. 이게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철학이거든요. 어떻게 유토피아가 그런 세상 없는데 왜 없는 거를 사람들한테 있다고 해가지고 왜 현혹을 시키느냐. 혹세무민하느냐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철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얘기기도 해요. 이 얘기는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72쪽으로 넘어갈게요. 72쪽으로 넘어가는데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작은 글씨로 반괄호 1, 2, 3 돼 있는 게 있는데요. 뭐 짧게만 읽어 드릴게요. 반괄호 1번입니다. 특정 사회의 구조는 어떤 것인가? 뭐 이런 단어가, 이런 문장이 있고요. 양괄호 2번에 뭐 이 사회는 인간의 역사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양괄호 3번에 이 사회, 이 시대에 가장 지배적으로 우세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인가?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들이고 대답하기 좀 까다로운데 뭐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뭐 굳이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해 있는 것 같고, 일단 지배적으로 우세한 사람은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라는 계층이 지배적으로 우세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계층은 아예 없는 상황인 거고, 자, 뭐 특정 사회 전체 구조는 어떤 것인가? 자, 한국 사회라는 것은 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튼 민주주의 개념이 당연히 정착되어 있는 거고, 뭐 나름대로의 관습과 문화가 5,000년 동안 굉장히 강하게 전달되어 오고 있는 나라죠. 근데 요거 뭐 더 이상 설명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얘기일 것 같고, 근데 이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자, 73쪽이요. 요거의 얘기인데, 위에서 한 12줄 정도 내려오면은 이런 게 있어요.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기본 문제인 인간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인간 내부에 있는 에너지를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라고 에리 프롬이 얘기하죠. 에리 프롬은 철학자이면서 인본주의 철학자예요. 굉장히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게 전제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자, 이 말을 뭐 어떻게 더 풀어서 설명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내면의 힘, 에너지의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교육학이라든가 뭐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뭐 굳이 이걸 이제 요새 이제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단어로 하면 이제 회복 탄력성. 그 스프링을 눌렀을 때 뭐 어떤 안 좋은 상황, 부정적인 상황, 이게 눌러졌을 때 이게 다시 튀어오르려는 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회복 탄력성의 개념이 바로 이 LA 프롬이 말한 에너지의 개념과도 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워낙 큰 얘기다 보니까 제가 지금 부분적인 예밖에 드릴 수가 없고, 일단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